1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배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국방부 외청 공공기관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업무보고에선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국방홍보원 등 11개 국방부 산하기관의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KFN은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업무보고 현장을 공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성과가 공개됐습니다. 이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지난주 방중을 한 이후 이어진 만큼 셔틀 외교를 통해 우리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여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가 철원과 연천 등 접경 지역에 설정돼 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제구역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4.5배 규모이며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선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방부 외청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는 국민 신뢰 회복과 첨단 무기 체계 개발 계획이 집중적으로 검토됐습니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구축과 K 방산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장병 복무 환경 개선과 병역 문화 혁신 방안이 함께 발표됐습니다. KFN은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업무 보고 현장을 공유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만기 친남형 질문들로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다고 할 정도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대통령 주재 부처별 업무 보고.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평가받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며 후속 조치로 각 부처 산하기관의 업무 보고 진행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14일 대회의실에서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방홍보원 등 11개 국방부 산하기관의 추진 과제와 이행 계획을 공유하고 점검했습니다.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통하면은 아프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통한다. 이것이 비단 신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국정 운영 전반에도 해당되는 이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는 보시다시피 생방송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또 우리 국민들이 직접 소통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면서 부처 간의 칸막이 없이 긴밀히 소통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뒷받침할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는데 특히 인공지능, AI와 K방산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전력화를 앞둔 KF-21의 주요 일정과 함께 AI를 최신 무기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주권 확보 방안과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도 북핵 미사일 위협과 첨단 기술 변화에 대응한 AI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인기, 드론, 방산 소재 부품 국산화, K방산 수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안 장관은 2026년을 국민의 군대 재건의 분수령이자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로 강조한 만큼 관련 정책 추진 계획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12.3 계엄 이후 국방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홍보에 앞장서겠다며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군 현장 보도와 법률 전문가를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의 헌법 존중 문화 정착을 적극 홍보한다는 목표로 매체별 프로그램을 통해 헌법 수호 교육 현장을 취재하고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적극 전파하겠습니다. 또 K방산 무기 체계와 MZ세대 맞춤형 컨텐츠를 발굴하고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연중 기획물로 군복 입은 자부심이 곧 전투력이 되는 병역 문화 조성에 앞장서 강군의 토대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보고를 받은 안 장관은 작은 노력이 모여 큰 꿈을 이루는 노적 성애의 신념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위해 모든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성과가 공개됐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국익 중심의 셔틀 외교로 국익과 민생을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됐음을 보여주는 계기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방중에 이어 방일까지 이어진 셔틀 외교를 통해 우리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여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북한 방중에 이어 이번 주 방일 셔틀 외교에까지 이어진 연초의 순간 우리의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보다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의 국익과 민생을 지켜내고자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익법원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협의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생 부분에선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공통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공동 대응이 추진됩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희 탄광 수물사고 희생자 유해의 DNA 감정을 추진하며 인도주의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천하며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여는 출발점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백제와 일본의 교류협력 역사가 담긴 호류지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방문하며 이틀간의 방일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KFN 뉴스 안전입니다. 국방부가 철원과 연천 등 접경 지역에 설정돼 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제구역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4.5배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63만 제곱미터를 해제합니다. 이번에 해제하는 지역은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와 강원 철원군 갈마읍 군탄리,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와 이평리, 철원읍 화지리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보호구역 지정 이후 개발 등의 제한이 따르면서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불편 등을 검토해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왔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 보호구역 구현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25km 이내 벨트형으로 넓게 설정된 제한 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외곽의 박스형으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 심의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9일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 제곱미터에서 개발을 진행할 때 거쳐야 했던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선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집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9년까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지역별로 북상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과감히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국방부가 군 복무 중 독서를 통한 자기개발과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맞춤형 이북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2025년까지 지원하던 병 자기개발 비용을 2026년부터 맞춤형 이북 지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시험 응시료와 강좌 수강, 도서 구입, 학습 용품 구입 등을 지원했던 병 자기개발 비용이 맞춤형 이북 지원으로 바뀌어 전자책 정기구독권과 전자책 구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맞춤형 이북 지원 대행 운영사는 군인공제회 CNC가 맡아 운영합니다. 최근 독서와 학습 방식은 종이책 중심에서 모바일과 태블릿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활용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국방부도 MZ 장병들의 디지털 학습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장병들의 자기개발과 독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북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북 구매는 1인당 연간 64,000원,
복무 중 12만 8천 원의 지원 한도가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구매 금액의 20%입니다. 지원 신청은 새로운 국방 서비스 플랫폼 장병 이음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인 한도액 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북 지원 사업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학습이 가능해 장병들의 독서 효율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고도 훈장을 받지 못했던 한 참전용사가 73년 만에 무공훈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육군의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잊혀졌던 공적이 다시 확인되면서 늦었지만 값진 명예회복의 순간이 마련됐습니다. 전수식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 세월 속에 묻혀있던 한 참전의 기록이 마침내 다시 빛을 보게 됐습니다. 육군 인사사령부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은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6.25 참전용사 이창영 옹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전수했습니다. 이창영 옹은 6.25 전쟁 당시 병무감실 103 근무사단에 배치돼 보급과 식량, 탄약과 군 장비 수송 등 전투부대를 직접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복무 당시 공적은 인정돼 1953년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군번과 병적 기록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훈장은 실제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조사단은 이후 서로 다른 2개의 군번 기록과 전속 명령지, 관련 병적 자료를 하나하나 대조하며 검증을 이어갔고 73년 만에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훈장 전수는 조사단 홍보를 접한 이창영 옹의 손자가 직접 신청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처음에 무공훈장 주인 찾아주기라는 프로그램을 예비군을 갔다가 플랜카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산 기록이 없었던 거를 여기 관계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요.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쟁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느꼈던 것이 국토가 다 폐허가 되고 모든 장정들이 희생되는 거 보면서 우리 후대에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먹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의무로서 할 일은 다 할 뿐인데 이렇게 훈장을 수여해 주셔서 국가와 군당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전해진 훈장은 한 개인의 영예를 넘어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육군은 아직 찾지 못한 2만 2천여 명의 무공훈장 공로자를 대상으로 마지막 한 분까지 그 명예를 되찾겠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말리거나 연기할 것을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분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고 미국 M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아직 미국의 공격으로 무너질 만큼 이란 체제가 약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내 시위 상황이 급격히 전개되면서 정권의 안정성도 어떤 방향으로든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입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정권 교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의 외부 군사 개입은 시위대의 노력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사우디와 오만, 카타르 등 걸프 국가들도 미국의 이란 공격이 석유 시장을 흔들어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군사 개입을 반대하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을 공격하면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 사우디는 이란 공습을 위한 미군의 자국 영공 사용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다음은 그날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중동부전선으로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핵심 요충지였던 평양 인근 승오리 철교를 폭파해
북한군의 보급로 차단에 성공한 승오리 철교 차단 작전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전 전선에 걸쳐서 남침을 해왔습니다. 당시 우리 공군에겐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군에 끈질기게 요청을 해서 F-51 전투기 10대를 지원받기로 했고 조종사 10명이 전투기를 인수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너무 잘 됐다. 네. 근데 지금이 전쟁 중이잖아요. 1분 1초가 급한데 어떻게 전투기가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겠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싸워야죠. 어떻게 해요? T6 훈련기를 타고 출격을 했습니다. 훈련기? 훈련기로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T6 날개 밑에 폭탄 거리를 매달았습니다. 이 폭탄 거리를 달 수 없는 연락기는 후방석에 앉은 조종사나 정비사가 이 맨손으로 폭탄을 집어 던졌습니다. 1951년 10월 11일에 첫 단독 출격 작전을 펼치면서 유엔공군의 일원으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뭔가 자랑스럽네요, 지금. 네, 단독 출격 3개월째를 맞은 우리 공군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가 맡겨졌는데요. 바로 북한군의 후방 보급로 요충지인 승호리 철교를 폭파하는 임무였습니다. 승오리 철교는 평양에서 동쪽으로 10km 떨어진 남강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만주에서 평양까지 운송된 각종 군수물자들이 여기를 통해서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으로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1월 12일 오전 7시 40분에 1편대장 김두만 소령을 중심으로 총 6대의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1편대장 김두만 소령이 먼저 2,400m 상공에서 이 수직에 가깝게 급강하를 한 뒤에 고도 900m에서 230kg짜리 폭탄 2발을 투하하고 로켓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다른 편대원들도 같은 패턴으로 급강하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미군에게 전수받은 대로요. 승오리 철교가 폭파됐을까요? 그 정도면은 당연히 폭파되지 않았을까요? 뭔가 흔적도 없이 딱 폭파됐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승오리 철교는 아주 멀쩡했습니다. 승오리 철교는 아주 멀쩡했습니다. 사실 미 공군이 무려 500차례나 승오리 철교를 공격했지만 실패했거든요. 500번이나요? 철교의 폭이 좁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폭격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만약에 저공으로 접근하면 북한군이 대공포 기관총을 마구 쏴대겠죠. 그럼 거의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진짜로 목숨을 걸었어요. 1월 15일 오전에 1편대의 세대, 2편대의 세대가 다시 한번 출격했습니다. 승오리 철교에 진입하기도 전에 북한군이 낌새를 알아채고 대공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대공포에 피탄될 위험도 무릅쓰고 1200m 상공에서 급강하한 뒤에 고도 450m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로켓 공격을 퍼부었어요. 세계 항공전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초저고도 급강하 공격을 시도한 거죠. 네. 쾅쾅쾅 폭발음이 진동하면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늘에서 현장을 바라보니 승오리 철교가 하늘에서 현장을 바라보니 승오리 철교가 파괴돼 있었습니다.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야, 됐네. 네. 그것도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요. 교각 하나가 남아있는 걸 발견하고 깨끗하게 폭파하면서 승오리 철교 차단 작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첫걸음을 뗀 대한민국 공군이 이렇게 잘 싸울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이후에도 우리 공군은 수많은 전공을 세우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손성락 공군참모총장은 14일 공군 11 전투비행단을 방문해 24시간 출격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부대 현황을 보고받은 손 총장은 안전은 임무 완수의 필수 요소이자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견인하고 지탱하는 원동력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공방위 임무 완수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14일 부대 도솔관에서 45, 46대 사단장의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포항 부시장과 주한 미해병부대 사령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이호종 사단장의 이임과 박성순 사단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박신임 사단장은 취임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갖출 것이라며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2군단은 14일 군단 사령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삼성전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모래샘 조성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래샘은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기반암 위에 모래층을 쌓아 물을 저장하는 친환경 구조물입니다. 부대는 이번 협약으로 최전방 GOP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사업은 2027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반짝 강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일중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 또는 소낙눈이 내리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다소 따뜻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다 오전부터 점차 그치고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경상 지역으로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철원은 영하 2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대구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금요일 아침에는 일부 지역에 안개가 예상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비나 눈이 한 차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